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부자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미스터 마켓, 우리의 투자 시장은 말 그대로 미스터 마켓, 사람의 성격과도 닮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과하게 낙관적이고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 비관적이죠. 시장의 흐름이 평이하다면 우리는 단기적인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버블과 폭락이 반복되듯 시장이 미스터 마켓으로 불리는 것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롱이었다가 숏이었다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에 관한 인사이트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책은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투자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이고 왜 우리가 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하워드 막스는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대형 자산 운용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회장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50년 이상 보낸 베테랑 투자자죠. 그의 경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막스는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기회 속에서 저평가된 자산들을 대거 매입했고 이는 나중에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과 시장 분석을 담은 메모는 업계에서도 정말 유명합니다. 그의 저서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원제 마스터링 더 마켓 사이클은 그가 투자를 하며 작성한 메모들을 담아 생각을 덧붙여 완성되었습니다. 막스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 사이클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간단해 보이는 이 메시지 속에 막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장 사이클의 개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 사이클이란 뭘까요? 간단히 말해 경제와 시장이 반복적으로 겪는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말합니다. 마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서로 반복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장의 경우 각 계절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막스는 이 사이클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중 4가지를 추출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사이클. 경제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쉽게 말해 호황기와 불황기를 오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우리나라 경제는 호황기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갑자기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처럼 경제는 계속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 신용 사이클. 이건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쯤에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매우 관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쉽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어떤가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졌죠. 이렇게 돈을 빌리기 쉬운 시기와 어려운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신용 사이클입니다. 세 번째, 투자 심리의 사이클. 책에서는 투자 심리의 시계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려 했고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가격이 폭락했죠. 이처럼 투자자들의 과도한 낙관과 비관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투자자 심리 사이클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 위험에 대한 태도의 사이클. 사람들이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려는지도 사이클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 어떤가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주식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죠. 하지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안전한 예금으로 돈을 옮기려 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하는 것도 하나의 사이클을 이룹니다. 설명한 위 요소들은 서로 얽혀 시장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이 사이클이 완전히 규칙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호황이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황이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막스는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이 호황의 절정이라는 걸 알면 곧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반대로 불황의 끝자락에 있다는 걸 알면 곧 회복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클 위치 파악하기. 자, 이제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등산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평가 지표. 이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이 자산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등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 수익 비율, 우리 PER이라고 하죠. 퍼라고 하고요. 이건 주식 가격이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줍니다. PER이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다면 그건 시장이 과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겠죠. 2021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PER, 퍼가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후에 시장은 조정을 겪게 되었죠. 그 외에 가치평가 지표에는 ROE, PBR, EV/EBITDA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ROE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높을수록 효율적이고 주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PBR은 주가를 장부 가치로 나눈 것으로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에비타의 EV는 주가 시가총액과 순부채 총합, 그리고 에비타는 이자 비용, 법인세, 유무형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EV 에비타가 2라면 그 기업의 가치가 2년 동안의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의 행동. 이건 마치 동물의 행동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진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시장이 아주 좋다는 의미죠. 하지만 동시에 호황이 곧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수많은 기업들이 IPO를 하고 공모주 청약이 1000대 1이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시장이 매우 뜨겁다는 신호였고 실제로 그 후에 시장은 조정기에 들어갔죠. 미국을 예로 들자면 전미 투자자 동향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고 강세, 중립, 약세로 투자자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지수입니다. 각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극단적인 강세장이나 약세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수죠. 세 번째, 시장 트렌드. 시장 전반적인 흐름, 마치 강물의 흐름을 보는 것과 같죠. 특정 섹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 뒤에 그 섹터에는 조정이 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주식이 그때만큼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날 2024년에는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오르고 있죠. 다음 2025년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소외됐던 주식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지 우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 오랫동안 인기 없던 이 테마, 섹터가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이클 국면일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경제지표. 경제지표는 마치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GDP, 실업률, 금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제지표겠죠. 예를 들어 GDP의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건 경제 확장기에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그 뒤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또 너무 낮아지면 임금 상승의 압박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죠. 금리는 어떨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이는 경제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경제를 부양하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3%로 올린 뒤에 지금까지 무려 12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이겠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막스는 이런 지표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는 이 지표들을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봐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의 지표만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는 없다.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이런 지표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런 지표를 참고하되 맹신은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 위치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중요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역발상의 중요성. 먼저 막스가 강조하는 역발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가장 큰 투자 기회는 대부분 사람들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온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주식을 살 때는 팔고 모두가 팔 때는 사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심리적 압박입니다. 대중의 의견을 거스르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008 금융위기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뉴스에서 경제 붕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주식을 팔고 있을 이때 여러분들 과연 주식 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타이밍의 중요성. 너무 일찍 역발상을 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 2022년이죠. 2022년 초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도 쭉 시장은 하락했고 너무 오히려 일찍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겠죠. 물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요. 세 번째, 정보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역발상 투자를 한다? 이거는 실패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막스는 합리적인 역발상을 제안합니다.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포착하고 그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죠. 앞서 제가 언급한 경제 지표 또는 가치평가 지표, PER, PBR, PCR도 될 수 있고요. EBI, EBITA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장기적 관점. 단기적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22년에 쭉 계속해서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쭉 빠졌습니다. 버블 때도 그렇고요. 2008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신고가를 찍고 있죠. 세 번째, 점진적으로 접근하자.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조금씩 포지션을 취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정 제어. 공포나 탐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 감정을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다 던졌죠.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결국에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됐고 이때 매수한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올렸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막스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4.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 관점.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이해하고 역발상의 중요성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스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것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죽으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분산 투자.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다양한 자산을 분산해서 담는 겁니다. 원유, 채권에도 단기채, 장기채, 물가 연동 채권도 있고요. 금, 주식 안에서도 성장주, 배당주, 대형주가 될 수도 있고 소형주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지션 조절. 사이클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이제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이클 초반, 강세장 초반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현금 보유. 항상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탄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레버리지를 주의합시다.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낼 때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락을 할 때는 결국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1년 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에 과도하게 투자했죠. 심지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비투라고 하죠. 하지만 2022년부터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반면에 오히려 적절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현금도 일부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하락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는 또한 마켓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으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신에 대략적으로 맞는 결정을 내리고 시장이 지나면서 그 결정을 조정해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 번에 모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도 포지션으로 나아가는 거죠. 반대로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조금씩 매수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시장 사이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세장 초기 경제와 기업 이익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함께 긍정적인 사건들이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이러다 우리 소위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이 시장에 먼저 뛰어들면서 위험을 수용하기 시작하죠. 시장의 긍정적인 사건과 심리들이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투자자들이 무릎 가격에 주식을 샀다면 이제 나머지 투자자들은 가슴이나 어깨 높이에 사서 머리 끝에서 팔려고 합니다. 이미 시장 가격은 충분히 상승했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올 거야 하면서 달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강세장은 영원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고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꺾이게 되는 거죠. 일단 추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설명을 시작합니다. 금리나 실업률, 각종 정부 발표 지수나 국제 정세라든지 어떻게든 끼워 맞춥니다. 하지만 실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사건들이 모여 주가는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고요. 결국 자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강세장 초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워드 막스의 시장 사이클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은 강세와 약세를 반복하며 이는 경제 상황, 기업 실적,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론을 경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시장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